와, 진짜 미쳤습니다. 100년 동안 런던과 뉴욕이 독점하던 금시장이 이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칼을 뽑았고 중국이 불을 붙였고 브릭스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금 가격 조작의 역사가 있는데요. 어쩌면 금 가격은 다시 재평가될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일반인들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에서 금 거래 하나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을 테지만 이건 결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무려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런던 중심 금거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1919년부터 런던의 대형 은행들이 매일 2번 모여 오늘 금값은 얼마 이렇게 하고 정하면 그게 전 세계 거래 기준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항상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만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가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감옥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 왜 조작을 했을까요?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곧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달러를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값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961년 미국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7개 나라 중앙은행들을 모아서 런던 골드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금값이 조금만 오르면 보유금을 대량으로 시장에 풀어버려 가격을 억눌렀죠. 이 방식으로 6년이나 버텼지만 손실이 너무 커서 결국 1967년 프랑스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1998년 의회 증언에서 중앙은행들은 금값이 오르면 안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죠. 가장 최근엔 2020년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의 귀금속 담당자들이 스푸핑, 허위 주문으로 시세를 속이는 방법으로 금, 은 선물 가격을 조작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조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2013년 골드슬램 대량 매도 사건, 2014년에서 15년 HSBC, UBS, 스코샤뱅크의 가격 조작 사건, 2016년 도이체뱅크의 금은 가격 단합 사건과 같이 굵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금 가격 조작이 있었다고 자백한 인물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레이건 행정부 재무부 차관보 출신인 폴 크레이그 로버츠, 월가 트레이더이자 내부 고발자 앤드류 마길리언 등 수많은 증언 및 내부 고발이 있어 왔습니다. 즉, 금 가격을 누르려는 시도는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 금값이 조작되어 억눌러져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처럼 여전히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번 러시아의 결정은 그 판을 깨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값은 런던과 뉴욕이라는 좁은 문을 거쳐야만 결정됐는데 이제 여러 나라가 각자 금값을 매기게 되면 소수 세력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금을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글로벌 시세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래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거래가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세계 시장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이 싸고 중국에서 비싸면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사서 중국에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차익 거래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걸 깨버립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1970년대와 자주 비교합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금과 달러의 교환이 중단되자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금값은 10년 만에 무려 25배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금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직접 가야 했고 규제도 심했고 보관도 어렵고 위험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나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ETF 클릭 한 번에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낮아졌고 실물 금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 이상 늘었다는 건 한 번 가격이 움직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금 가격이 재평가된다면 이번에는 25배가 상승했던 1970년대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방 위주의 금 시장에 처음 균열을 낸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금을 가장 많이 캐는 나라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수백 톤의 금을 캐내지만 그 금을 해외로 거의 수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량을 자국 내에서 흡수하죠. 그런데 가격은 정작 자기 나라의 수요와 상관없이 런던과 뉴욕이 정해놓은 값을 따라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2002년 중국은 직접 상하이 금거래소를 만들어 자국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위주의 금 가격이 아닌 중국식 가격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진짜 금 가격이 조작되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맞았는지는 몰라도 상하이 금거래소가 출범한 뒤 실제로 런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상하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40달러에서 60달러, 심지어 100달러 이상 벌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온스당 121달러 프리미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차익거래, 아비트라지입니다. 해외에서 금을 시세대로 매입해 중국으로 들어와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팔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중국은 금 수입이 인민은행 허가제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허가를 받은 은행과 지정 거래상들은 이 구조를 적극 활용했죠.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의 금이 중국으로 대거 흘러가고 서방 현물 시장의 공급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이 결국 국제 기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브릭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총 5개국이 모인 협의체 브릭스는 달러 패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점점 달러 패권의 통제가 심해지고 독립성을 잃어가면서 브릭스는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회원국가, 파트너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 이제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세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됐습니다. 2002년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리 금거래소를 출범,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 2022년 인도는 인도 금거래소를 출범, 2024년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유와 금을 자국 화폐로 거래했고 사우디와 중국도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했습니다. 2024년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교역의 95%가 위안화와 루블화로 거래되고 있고 짐바브웨는 금 담보 화폐 지글을 발행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샹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탈달러는 오늘날 트럼프 때문에 몇몇 국가들이 잠시 기분이 나빠서 나타난 해프닝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금시장은 런던, 뉴욕 중심에서 다극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년 넘게 런던과 뉴욕이 쥐고 있던 금시장의 주도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금거래 발표는 그 구조에 또 한 번 깊은 금을 낸 사건입니다.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틈이 되듯 이번 변화는 향후 금시장의 힘의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현재 금 가격 상승은 단순한 경기 불안이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잠깐 반짝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즉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